평양에서 가장 젊은 외과 과장이었던 저는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최고병원의 수술실에서 지방 탄광촌 진료소로 쫓겨난 이유는 단 하나.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당 간부의 몸속에 숨겨진 진실과 함께 제 인생도 묻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 속에 죽는 대신 두만강을 건너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평양인민병원 외과의사였고 29살에 이미 과장 승진 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었다. 김일성 총학대학 의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곧바로 평양 중심부의 핵심 병원에 배치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그래도 나는 매일 아침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가슴에 벅차올랐다. 수술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금속 기구들이 반짝이는 광경이 나를 맞이했고 나는 그 순간만큼은 이 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평양의 봄 아침은 대동강변을 따라 흐르는 미세한 강물 냄새와 함께 시작되었고 나는 매일 6시 반에 병원 앞 정류장에서 내려 하얀 가운으로 갈아입으며 하루를 준비했다. 외과의사라는 직업은 북한에서도 특별한 대우를 받았지만 그것은 실력이 뒷받침될 때만 가능한 이야기였다. 나는 하루에 4건에서 6건의 수술을 집도했고 대부분은 복부외과와 흉부외과 영역이었으며 특히 위암 절제술과 맹장 수술에서는 병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성공률을 자랑했다. 수술대 위에 누운 환자의 얼굴을 보면 나는 언제나 긴장과 책임감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메스를 쥐는 순간만큼은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오로지 환부와 혈관과 조직만이 내 눈에 들어왔다. 수술실 안은 항상 섭씨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되었고 차가운 공기가 땀으로 젖은 내 이마를 식혀주었으며 간호사들이 건네주는 기구의 무게와 촉감만으로도 나는 다음 동작을 예측할 수 있었다. 평양에서의 삶은 안정적이었고 예측 가능했으며 무엇보다 자랑스러웠다. 나는 중구역에 있는 3층짜리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매달 배급되는 쌀과 기름은 넉넉했으며 병원에서 지급하는 특별 배급 덕분에 고기도 한 달에 2-3번은 먹을 수 있었다. 저녁이 되면 아버지는 당 기관지를 읽으며 담배를 피웠고 어머니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혁명가요를 따라 부르며 저녁 준비를 했으며 나는 의학서적을 펼쳐놓고 다음날 수술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야경은 언제나 똑같은 리듬으로 깜박였고 멀리서 들려오는 선전방송의 목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익숙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나를 행복하게 만든 것은 약혼녀 순이의 존재였다. 순이는 당 간부의 딸이었고 평양음악대학을 졸업한 피아니스트였으며 우리는 병원에서 주최한 문화공연에서 처음 만났다. 그녀가 무대에서 쇼팽의 야상곡을 연주할 때 나는 그 섬세한 손가락 움직임이 마치 수술할 때 내가 조직을 다루는 방식과 닮았다는 생각을 했고 공연이 끝난 후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순이의 아버지는 당 중앙위원회 소속이었고 그 덕분에 우리의 결혼은 양가 모두에게 좋은 결합으로 여겨졌으며 나는 곧 있을 결혼식을 생각하며 미래를 설계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2015년 봄, 어느 날 저녁 8시쯤 병원 원장실에서 급한 호출이 왔다. 나는 당시 막 수술을 마치고 가운을 벗으려던 참이었고 피로가 온몸에 쌓여 있었지만 원장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긴장감이 느껴져 곧바로 복도를 달려봤다. 원장실 문을 열자 원장과 함께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으며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원장은 짧게 말했다. 특별한 환자가 있으니 지금 즉시 수술 준비를 하라고. 환자의 신원은 묻지 말고 수술 후에도 그 누구에게도 언급하지 말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수술실로 향했으며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밤이 될 줄은 전혀 몰랐다. 수술실로 돌아왔을 때 이미 환자가 준비되어 있었고 마취과 의사는 평소와 다른 긴장한 표정으로 나를 맞이했다. 환자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고 복부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초음파 검사 결과 담낭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환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챘다. 피부는 잘 관리되어 있었고 손톱은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었으며 무엇보다 수술대 옆에 서 있는 2명의 경호원 같은 남자들이 수술실 안까지 따라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다. 마취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손을 씻고 장갑을 끼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소독약이 손등에 스며드는 차가운 느낌과 고무장갑이 손가락을 조이는 압박감이 나를 현실로 불러왔고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수술대 앞에 섰다. 메스로 복부를 절개하자 붉은 혈액이 천천히 배어나왔고 나는 능숙하게 조직을 벌리며 담낭 쪽으로 접근했다. 담낭은 예상대로 염증이 심했고 결석도 여러 개 발견되었지만
그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는 담낭 주변 조직을 살피던 중 우연히 발견한 작은 금속 조각이었다. 처음에는 내 눈을 의심했다. 환자의 복강 안쪽 갈비뼈 근처에 약 2cm 크기의 금속 물체가 박혀 있었고 그것은 오래된 총알 파편처럼 보였다. 주변 조직은 이미 그 금속을 감싸며 치유되어 있었고 아마도 수십 년 전에 박힌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위치가 위험했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 같았다. 나는 순간적으로 멈칫했고 간호사가 내 시선을 따라 그것을 보았으며 우리는 눈빛을 교환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다. 이 환자가 과거에 총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숨기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수술은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담낭을 제거한 후 복강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봉합했다. 금속 조각은 건드리지 않았고 수술 기록에도 담낭 절제만 기록했으며 간호사들도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수술이 끝나고 장갑을 벗는 순간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던 두 남자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마치 내가 무엇을 봤는지 알고 있다는 듯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이며 수술 결과를 설명했고 환자는 안정적이며 이틀 정도 입원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유난히 어두웠고 평소에는 밝게 빛나던 가로등도 흐릿하게 느껴졌다. 나는 트램을 타고 집으로 향하면서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평양의 야경은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다. 청알 파편이 박힌 당간부의 몸속 비밀은 마치 내 가슴 속에도 함께 박힌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고 나는 원장이 했던 말을 계속 되뇌었다. 그 누구에게도 언급하지 말라고. 하지만 침묵한다고 해서 내가 본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고 알아버린 비밀은 이미 내 안에 각인되어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고 부모님은 이미 주무시고 계셨다.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저 환자는 누구일까? 왜 총상을 숨기고 살았을까? 혁명전쟁 시기의 부상일까? 아니면 권력 투쟁 과정에서 생긴 상처일까? 질문들은 끝없이 이어졌지만 답은 없었고 나는 그저 모른 척하고 잊어버리기로 다짐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할 리 없었다. 이미 나는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아버렸고 그 순간부터 내 운명은 바뀌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 병원에 출근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다. 평소 나를 반갑게 맞이하던 간호사들이 고개를 숙인 채 눈을 피했고 복도를 지나가는 동료 의사들도 어색한 표정으로 인사만 건넬 뿐 말을 걸지 않았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외과 사무실로 향했지만 문을 열기도 전에 원장실에서 호출이 왔다는 전가를 받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으며 복도를 걸어가는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다. 원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자 원장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어제 수술실에서 봤던 두 남자 중 한 명이 서 있었다. 원장은 나를 보자마자 서류 한 장을 내밀었고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건조하고 공식적이었다. 함경북도 무상군 소재 탄광지역 진료소로 발령이 났다고 했다. 오늘 당장 짐을 싸서 내일 아침 기차를 타고 떠나야 한다고 했다. 상소나 재고는 불가능하며 이것은 당 조직부의 결정이라고 했다. 나는 입이 떡 벌어진 채 그 서류를 내려다보았고 검은 글씨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으며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무상군은 평양에서 기차로 20시간 이상 걸리는 최북단 지역이었고 탄건초는 두 칸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으로 악명 높은 곳이었다. 제대로 된 의료 장비도 없고 전기도 하루에 서너 시간만 들어오며 겨울에는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곳이었다. 나는 왜냐고 물었지만 원장은 고개를 저으며 더 이상 질문하지 말라고 했고 옆에 서 있던 남자는 차갑게 나를 내려다보며 빨리 나가라는 눈빛을 보냈다. 나는 휘청거리며 원장실을 나왔고 복도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다. 29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무너졌다. 평양 최고병원의 외과 의사라는 지위, 곧 있을 결혼식, 안정적인 미래,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라는 정체성,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나는 사무실로 돌아가 개인 물품을 챙기기 시작했고 서랍 속 의학 서적들과 수술 도구 세트를 박스에 담으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다. 동료들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도 두려움이 느껴졌다. 아무도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고 나도 설명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공중전화 부스 안은 좁고 답답했으며 동전을 넣는 손이 떨렸다. 순이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말끝은 흐려졌다. 순이는 한참 동안 침묵했고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결국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이미 알고 있다고. 우리 결혼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미안하다고. 전화가 끊기고 나는 수화기를 든 채 그대로 서 있었다. 부스 밖으로 보이는 평양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고 트램은 규칙적으로 지나갔으며 선전방송은 계속 흘러나왔지만 내게는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저녁에 부모님께 상황을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피웠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지만 아무도 숟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했다.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국물은 쓰디쓴 맛이었으며 반찬은 모래를 씹는 것처럼 거칠게 느껴졌다. 아버지는 결국 입을 열었다. 부산에 가서도 성실하게 일하면 언젠가 다시 기회가 올 것이라고. 방을 원망하지 말고 잘 견디라고.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한번 지방으로 쫓겨난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는 없다는 것에. 그날 밤 나는 짐을 쌌다. 옷가지와 의학서적 몇 권, 수술도구, 사진 몇 장이 전부였다. 순이와 찍은 사진은 오래 들여다보다가 결국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창밖으로 평양의 밤 풍경이 보였고 불빛들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이제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잠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단 한 번의 수술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을까?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을 본 대가가 이렇게 가혹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이미 모든 것은 결정되었고 내일 아침이면 나는 평양을 떠나야 했다. 부산에 도착한 것은 2015년 4월 말이었고 기차에서 내렸을 때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역 주변은 낡고 허름했으며 사람들의 옷차림은 남루했고 공기 중에는 석탄가루가 섞여 있어서 숨을 쉴 때 있어서 목이 따끔거렸다. 진료소는 역에서 30분 정도 걸어가야 하는 탄광촌 한가운데 있었고 건물은 낡은 2층짜리 콘크리트 구조물이었으며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창문 몇 개는 깨진 채 비닐로 막혀 있었다. 진료소 안은 더 참담했다. 의료 장비라고는 청진기와 혈압계, 오래된 엑스레이 기계 한 대가 전부였고 수술 도구는 녹슬어 있었으며 소독시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약품은 턱없이 부족했고 기본적인 진통제조차 구하기 어려웠으며 붕대와 소독약도 배급이 불규칙했다. 전기는 하루에 4시간 정도만 들어왔고 그나마도 언제 끊길지 몰라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촛불과 랜턴에 의지해야 했다. 겨울이 되자 진료소 안 온도는 영하로 떨어졌고 환자들은 두꺼운 옷을 입은 채 진료를 받았으며 나는 장갑을 낀 손으로 청진기를 잡고 진찰했다. 환자들은 대부분 탄광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었고 질병은 주로 진폐증과 영양실조, 동상과 외상이었다. 평양에서 했던 정교한 수술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여기서는 기본적인 봉합과 소독만으로도 생명을 구해야 했고 약이 없을 때는 민간요법을 동원해야 했으며 때로는 환자를 그저 지켜보다가 보내야 하는 무력감을 견뎌야 했다. 나는 매일 아침 7시에 진료소 문을 열었고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았으며 밤에도 응급 환자가 오면 촛불을 켜고 처치했다. 무산에서의 생활은 단조롭고 고되었지만 무엇보다 힘든 것은 감시였다. VAV 요원이 한 달에 2~3번씩 진료소를 방문했고 내가 환자들과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주민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했다. 나는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고 조용히 일만 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언제나 내 등 뒤에 붙어 있었다. 동료 의료진도 거의 없었고 간호사 1명과 약사 1명이 전부였으며 그들도 나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대했다. 평양에서 쫓겨온 의사라는 소문은 이미 마을 전체에 퍼져 있었고 사람들은 나를 멀리했다. 겨울은 특히 잔인했다.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 속에서 난방은 거의 되지 않았고 나는 두꺼운 속옷을 여러 겹 껴입고도 밤새 떨어야 했다. 손가락은 동상에 걸려 감각이 무뎌졌고 발가락도 얼얼했으며 아침에 일어나면 입김이 하얗게 서려 있었다. 식사는 옥수수밥과 소금에 절인 배추가 대부분이었고 고기는 명절에나 볼 수 있었으며 영양 상태가 나빠지면서 체중이 10kg 가까이 빠졌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고 평양에서의 자신감 넘치던 얼굴은 이제 야위고 지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이 삶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환자들도 점차 마음을 열었고 내가 성실하게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조금씩 신뢰를 보였다. 한 노동자는 내게 몰래 감자 몇 개를 가져다 주었고 어떤 아주머니는 손수 만든 장갑을 선물했으며 아이들은 진료소 앞을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다. 나는 그들의 작은 친절에 감사했고 그것이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다. 3년이 흐르는 동안 나는 수백 명의 환자를 치료했고 수십 명의 생명을 구했으며
때로는 손 쓸 수 없는 환자를 보내며 눈물을 흘렸다. 2018년 봄이 되었을 때 나는 32살이 되어 있었고 무산에서의 삶도 3년째 접어들었다. 평양에서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고 순이의 얼굴도 잘 떠오르지 않았으며 과거의 영광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누워있을 때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단 한 번의 수술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야 했을까?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을 본 것이 그렇게 큰 죄였을까? 이 나라에서는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처벌받는 것일까? 질문들은 계속 이어졌고 답은 여전히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다. 나는 이곳에서 평생을 보낼 수 없다는 것.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 변화는 2018년 5월을 찾아왔다. 진료소에 새로운 환자가 왔는데 그는 40대 중반의 남성이었고 팔에 깊은 상처를 입고 있었다. 상처는 며칠 된 것으로 보였고 감염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폐혈증으로 번질 수 있는 상태였다. 나는 소독하고 봉합하면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는 자신이 중국 국경 근처에서 밀수를 하다가 다쳤다고 했다.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계산적이었으며 나는 그가 단순한 밀수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치료가 끝난 후 그는 진료소 문을 나서다가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이곳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고. 나는 순간 얼어붙었고 주변을 재빨리 둘러보았으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내 반응을 보고 작게 미소 지었고 다음 주에 다시 소독하러 오겠다고 말한 후 사라졌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질문은 내 안에 잠들어 있던 탈출의 욕망을 깨웠고 한번 깨어난 욕망은 다시 잠재울 수 없었다. 일주일 후 그가 다시 왔을 때 진료소에는 우리 둘뿐이었다. 나는 그의 상처를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곳을 떠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고. 그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자신은 탈북을 도와주는 브로커이고 지난 5년 동안 20명이 넘는 사람들을 중국을 거쳐 한국까지 보냈다고 했다. 물론 위험하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성공률은 높다고 했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수백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만약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고 가족들도 연좌제로 처벌받을 것이며 최악의 경우 총살당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다. 이곳에 남아서 평생을 감시당하며 살아야 하는가? 재능을 썩히며 늙어가야 하는가?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을 본 대가로 인생 전체를 희생해야 하는가? 라는 브로커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달 안에 결정하라고 했다. 그 후로 나는 매일 밤 고민했다. 진료소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환자를 치료하는 동안에도 밥을 먹는 동안에도 탈출에 대한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진료소 창밖을 내다보다가 별을 보았다. 무산의 밤하늘은 평양보다 훨씬 맑았고 별들은 무수히 많이 빛나고 있었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저 별들은 국경을 넘어서도 똑같이 빛나고 있을 것이라고.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자유로운 세계 어디에서도 저 별들은 변함없이 떠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내가 이곳에 갇혀 있는 한 나는 그 별 아래의 다른 세계를 절대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그 순간 결심이 섰다. 나는 떠나기로 했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곳을 벗어나기로 했다. 다음날 브로커가 왔을 때 나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함께 가겠다고. 그는 내 눈을 오래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준비해야 할 것들을 설명했다. 돈이 필요하고 최소한의 짐만 챙겨야 하며 절대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되고 출발 날짜는 그가 정할 것이며 한 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다고 했다. 나는 모든 조건에 동의했다. 돈은 평양에서 가져온 저축과 3년 동안 모은 월급으로 마련할 수 있었고 짐은 최소한으로 줄이면 되었으며 비밀을 지키는 것은 이미 3년 동안 훈련된 일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진료소에서 일했고 환자들을 치료했으며 보이부 요원이 방문하면 공손하게 대했다. 하지만 밤에는 탈출 루트를 머릿속으로 그렸고 필요한 물품 목록을 작성했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도 세웠다. 브로커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진료소에 들렀고 그때마다 우리는 짧은 대화를 나누며 계획을 다듬어갔다. 그는 함께 갈 사람이 3명 더 있다고 했다. 20살 여성과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30대 남성이라고 했다. 우리는 총 5명이 함께 국경을 넘을 것이었다. 7월이 되자 브로커가 날짜를 정해 7월 23일 밤 11시에 지정된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날은 보름달이 뜨는 밤이었고 날씨도 맑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국경 경비가 비교적 느슨한 시기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이제 2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2주일 후면 나는 이 땅을 떠날 것이고 두만강을 건널 것이며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것이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였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미 결정은 내려졌고 되돌릴 수 없었으며 나는 그 결정을 받아들였다. 부산에서의 마지막 며칠이 시작되었다. 7월 23일이 다가오면서 나는 마지막 준비에 들어갔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었다. 진료소에 있던 개인 물품들을 하나씩 정리했고 의학서적은 동료 간호사에게 선물한다는 핑계로 넘겼으며 사진과 편지 같은 개인적인 것들은 조금씩 태워 없앤다. 밤에 촛불을 켜고 오래된 사진들을 불 속에 넣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다. 청양에서 순이와 찍은 사진도, 부모님과 함께한 가족 사진도, 대학 졸업식 때 받은 상장도 모두 재가 되어 사라졌다. 짐은 최소한으로 줄였다. 작은 배낭 하나에 옷 2벌과 속옷 몇 개, 양말 3켤레가 전부였다. 의사로서의 본능 때문에 간단한 의료도구도 챙겼다. 작은 메스 하나, 봉합사 몇 개, 소독약과 붕대, 진통제 몇 알이었다. 브로커는 무거운 것은 가져오지 말라고 했지만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다. 열정 중에 누군가 다칠 수도 있고 그때 이 도구들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다. 돈은 옷 안쪽에 꼬매 숨겼고 신발 밑창에도 일부를 숨겼으며 만약에 대비해 여러 곳에 분산시켰다. 7월 20일이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편지를 썼다. 물론 보낼 수는 없었지만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촛불 아래 앉아 펜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불효를 용서해달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이해해달라고 해야 할까? 결국 간단하게만 썼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양에서 쫓겨난 것은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평생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 자유로운 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한참을 울었다. 소리 없이 어깨가 떨렸고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다. 7월 21일 저녁 진료소에서 마지막 환자를 진료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고 감기에 걸려 기침을 하고 있었다. 약이 부족해서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고 푹 쉬라는 조언밖에 해줄 수 없었지만 아이는 고맙다며 인사하고 갔다.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 아이는 앞으로도 이곳에서 자라고 이곳에서 늙어갈 것이라고. 하지만 나는 떠날 것이라고. 죄책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고 나는 진료소 문을 잠그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날 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숙소로 돌아왔다. 숙소는 진료소 근처의 낡은 단층집이었고 방 한 칸에 부엌 하나가 전부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3년 동안 살았던 이곳은 초라하고 비조 같지만 그래도 내 공간이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탄광마을의 불빛들은 희미하게 깜박이고 있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으며 바람이 낡은 문틈으로 스며들어왔다. 나는 배낭을 메고 방을 나섰다. 문을 잠그지 않았다. 어차피 내일이면 사람들이 내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보일부가 방을 뒤질 것이며 흔적을 찾으려 할 것이었다. 밤 10시가 되었을 때 나는 약속 장소로 향했다. 장소는 마을 외곽에 버려진 창고였고 거기까지 가는데 20분 정도 걸렸다. 길은 어두웠고 가로등도 없었으며 달빛만이 길을 비춰주었다. 걸으면서 주변을 계속 살폈지만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창고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는 이미 와 있었고 그의 옆에 3명이 더 서 있었다. 젊은 여성과 그녀의 어머니로 보이는 중년 여성 그리고 30대 남성이었다. 우리는 서로 눈빛만 교환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브로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출발할 시간이라고. 우리는 창고 뒤편으로 이동했고 거기에는 낡은 트럭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짐칸은 비어 있었지만 냄새가 심했고 아마도 평소에 석탄이나 짐승을 실어 나르는 차량인 것 같았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짐칸에 올라타라고 했고 우리는 하나씩 기어 올라갔다. 짐칸 바닥은 차갑고 거칠었으며 손을 짚는 순간 먼지와 기름때가 손바닥에 묻었다. 5명이 모두 올라타자 브로커가 방수포를 덮었고 우리는 완전히 어둠 속에 갇혔다. 트럭 엔진이 시동을 걸었고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다. 부산에서의 3년이 끝나고 있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트럭은 2시간 넘게 달렸고 우리는 방수포 아래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짐칸은 좁았고 5명이 웅크리고 앉아있으니 움직일 공간도 거의 없었다. 공기는 탁했고 숨 쉴 때마다 먼지가 목구멍으로 들어왔으며 트럭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몸도 함께 흔들려 서로 부딪혔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트럭 엔진 소리와 바퀴가 자갈을 받는 소리만 들렸고 가끔 멀리서 개 짖는 소리나 다른 차량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더욱 움츠러들었다. 옆에 앉은 젊은 여성은 떨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떨림이 느껴졌고 그녀의 어머니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나도 두려웠다.
만약 검문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가? 만약 브로커가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가? 만약 국정경비대에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가? 질문들이 끝없이 떠올랐지만 답은 없었고 나는 그저 주먹을 쥐고 턱을 개며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손바닥에서 땀이 배어나왔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으며 입안은 바짝 말랐다. 트럭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멈춰섰다. 우리는 모두 숨을 멈췄고 귀를 기울였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브로커의 목소리와 다른 남자의 목소리였다. 전문이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옆에 있던 30대 남성도 긴장한 듯 몸을 굳혔다. 대화가 오갔지만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고 우리는 그저 발각되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었다. 몇 분이 지났을까?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고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평생을 살아온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아직 긴장을 풀 수는 없었다. 1시간쯤 더 달렸을 때 트럭이 완전히 멈춰서 방수포가 거쳤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우리를 덮쳤다. 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고 주변은 산과 나무로 둘러싸인 외딴 곳이었다. 브로커가 우리를 내리라고 손짓했고 우리는 뻣뻣한 몸을 이끌고 하나씩 트럭에서 내렸다. 다리가 저려서 제대로 서기도 힘들었고 허리와 등은 통증으로 뻐근했으며 온몸에서 땀과 먼지 냄새가 났다. 브로커는 우리를 숲속으로 이끌었고 10분쯤 걸어가자 작은 움막이 나타났다. 거기서 우리는 잠시 쉬었고 브로커가 준비해온 빵과 물을 나눠 먹었다. 빵은 딱딱하고 맛이 없었지만 배가 고팠던 우리는 허겁지겁 먹었다. 물은 미지근했지만 목을 축이기에는 충분했고 나는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살아있음을 느꼈다. 젊은 여성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계속 그녀를 달래고 있었으며 30대 남성은 말없이 빵을 씹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브로커가 설명을 시작했다. 여기서 두만강까지는 걸어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다. 산길을 따라 이동할 것이고 중간에 경비 초소를 피해 우회해야 하며 강에 도착하면 밤까지 기다렸다가 어둠을 이용해 건널 것이라고 했다. 건물은 지금 시기에는 얕지만 유속이 빠르고 차가우니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건너편에는 중국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만약 중간에 발각되면 각자 알아서 도망쳐야 하고 절대 다른 사람을 기다리면 안 된다고 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각자 준비를 마쳤다. 나는 배낭을 다시 메고 신발끈을 단단히 묶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질러 정신을 차렸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신선했으며 숲속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하늘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고 해가 곧 떠오를 것 같았다. 브로커가 출발 신호를 보냈고 우리는 한 줄로 서서 숲속으로 들어갔다. 두만강을 향한 마지막 여정이 시작되었다.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나는 앞사람의 등을 바라보며 걸었고 발밑에 흙과 낙엽을 밟으며 나아갔다. 자유를 향해, 미지의 세계를 향해. 산길은 험했다. 제대로 된 길이라고 할 수도 없었고 브로커가 앞장서서 나무와 덤불 사이를 헤치며 나아가면 우리는 그 뒤를 따랐다. 경사가 가파른 곳에서는 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어올라야 했고 미끄러운 바위 위를 지날 때는 조심조심 발을 디뎌야 했다. 햇빛이 나무 사이로 비쳐들어왔고 아침 기온이 올라가면서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옷은 금방 젖었고 배낭끈이 어깨를 파고들었으며 다리 근육은 점점 뻣뻣해졌다. 2시간쯤 걸었을 때 젊은 여성이 주저앉았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더 이상 못 가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그녀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얼굴은 창백했다. 브로커는 잠깐 쉬자고 했고 우리는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숨을 고르며 물을 마셨다. 나는 의사로서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다. 맥박은 빨랐지만 규칙적이었고 탈수 증상은 없어 보였지만 체력이 바닥난 것 같았다. 나는 배낭에서 꺼내 설탕 몇 조각을 그녀에게 건넸고 그녀는 고맙다는 눈빛으로 받아먹었다. 15분 후 다시 출발했지만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었다. 젊은 여성은 어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겨우 걸었고 우리도 그녀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이동했다. 하지만 브로커는 초조해했다. 해가 중천에 떴고 정오가 가까워지고 있었으며 이 속도로는 어둡기 전에 강에 도착할 수 없었다. 그는 우리를 재촉했지만 더 빨리 갈 수 없었고 결국 그도 포기하고 침묵했다. 우리는 묵묵히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오후 2시쯤 되었을 때 위기가 찾아왔다. 우리가 산등성이를 넘어가던 중 갑자기 브로커가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우리는 즉시 몸을 낮추고 숨을 죽였다. 브로커가 가리킨 방향을 보니 저 아래 계곡에 군인 2명이 보였다. 그들은 순찰을 돌고 있는 것 같았고 총을 메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거리는 약 100m쯤 되었고
우리가 숨어 있는 곳은 나무와 바위로 가려져 있었지만 만약 그들이 위를 올려다보면 발각될 수도 있었다. 우리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했었다. 젊은 여성은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었고 30대 남성은 바위 뒤에 몸을 숨겼으며 나는 나무 그늘에 웅크린 채 군인들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그들에게 들릴 것 같았고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수도 없었다. 군인들은 천천히 계곡을 따라 이동했고 그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다. 5분이 지났고 10분이 지났다. 군인들은 점점 멀어졌고 마침내 나무 사이로 사라졌다. 브로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주변을 확인한 후 다시 이동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우리는 천천히 일어났지만 다리가 후들거렸고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다. 젊은 여성은 울고 있었고 그녀의 어머니도 눈물을 닦았으며 30대 남성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나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에. 앞으로 더 많은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이동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도 최소화하려 했고 말소리도 내지 않았으며 손짓과 눈빛으로만 의사소통했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고 그림자는 점점 길어졌다. 숲속은 서늘해지기 시작했고 바람이 불어와 땀에 젖은 옷을 식혔다. 배는 고팠지만 먹을 시간이 없었고 목은 말랐지만 물도 아껴야 했다. 우리는 그저 걸었다. 두만강을 향해, 생존을 향해, 자유를 향해. 해가 질 무렵 우리는 마침내 두만강에 도착했다. 언덕 위에서 내려다본 강은 생각보다 좁았지만 물살은 빠르게 흐르고 있었다. 강물은 갈색빛을 띠고 있었고 표면에는 햇빛이 반사되어 반짝였다. 건너편은 중국이었다. 불과 50m 정도의 거리였지만 그 50m가 두 세계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강을 내려다보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저 강을 건너면 나는 더 이상 북한 사람이 아니었다. 탈북자가 되는 것이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이었다. 브로커는 우리를 언덕 아래 숲을 속으로 데려갔다. 거기서 우리는 숨어서 어둠이 오기를 기다려야 했다. 햇빛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고 하늘은 보랏빛에서 남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강 건너편 중국마을에서는 불빛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고 개 짖는 소리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풍경이 간절한 꿈처럼 느껴졌다. 저곳에서는 감시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자유롭게 말하고 생각할 수 있을까? 브로커가 마지막 지시를 했다. 밤 10시에 강을 건널 것이고 순서대로 한 명씩 들어가서 천천히 건너야 한다고 했다. 물살이 세니 서로 손을 잡고 이동하고 절대 소리를 내면 안 되며 만약 누군가 떠내려가면 구하려 하지 말고 각자 살아남아야 한다고 했다. 건너편에는 중국 브로커가 빨간 랜턴을 들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 불빛을 향해 가면 된다고 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3시간 남았다. 마지막 3시간이었다. 기다리는 시간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숲을 속은 습했고 모기가 많았으며 온몸이 가려웠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배는 고팠지만 먹을 것은 이미 다 떨어졌고 물도 거의 없었다. 나는 배낭에서 마지막 남은 물 한 모금을 마시며 입술을 적셨다.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은 여전히 떨고 있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꼭 안고 있었다. 30대 남성은 강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고 브로커는 시계를 자주 확인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별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고 초승달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강물 소리가 더 크게 들렸고 바람이 불어와 수풀을 흔들었다. 중국 마을의 불빛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고 가끔 차량이 지나가는 불빛도 보였다. 나는 시계를 보았다. 10시 15분 전이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다. 드디어 브로커가 움직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우리는 조용히 일어나 강둑으로 내려갔다.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풀과 자갈을 밟는 소리도 최소화하려 애썼다. 강둑에 도착했을 때 나는 물에 손을 담가 보았다. 물은 차갑고 빠르게 흐르고 있었다. 강 건너편을 보니 희미하게 빨간 불빛이 보였다. 중국 브로커였다. 저 불빛을 향해 가면 되는 것이었다. 브로커가 첫 번째로 들어갔고 우리는 그 뒤를 따랐다. 30대 남성이 두 번째, 그 다음이 나, 그리고 젊은 여성과 그녀의 어머니 수서였다. 물속에 발을 디딘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물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고 유속도 강했다. 무릎까지 올라왔을 때 이미 균형을 잡기 어려웠고 허리까지 올라오자
물살에 몸이 밀려가려 했다. 나는 앞사람의 손을 꽉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강바닥은 미끄러웠고 돌과 자갈이 발바닥을 찔렀다. 물소리가 귀를 가득 채웠고 숨소리도 거칠어졌다. 중간쯤 왔을 때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젊은 여성이 미끄러진 것이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둘 다 물속으로 넘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돌아서서 그들을 향해 손을 뻗었다. 젊은 여성의 손이 내 손을 잡았고 나는 힘껏 잡아당겼다. 물살이 우리를 밀어냈지만 나는 놓지 않았다. 의사로서의 본능이 작동했다.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본능이. 30대 남성도 돌아와서 어머니를 붙잡았고 우리는 함께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 브로커가 돌아와 재촉했고 우리는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물은 점점 얕아졌고 마침내 건너편 강둑에 도착했다. 나는 물에서 기어나와 풀밭에 쓰러졌다. 숨이 차고 온몸이 떨렸지만 살아있었다. 우리 모두 살아있었다. 두만강을 건넜다. 중국 땅을 밟았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중국 브로커는 40대 중반의 조선족 남성이었고 우리를 보자마자 빨리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그는 우리를 강둑에서 멀리 떨어진 낡은 트럭으로 데려갔고 우리는 다시 짐칸에 올라탔다. 젖은 옷과 몸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고 이빨이 달달 부딪혔으며 온몸이 떨렸다. 브로커가 담요를 던져주었고 우리는 그것으로 몸을 감쌌지만 추위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트럭이 출발했고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교차했다. 1시간쯤 달렸을 때 트럭이 멈췄고 우리는 어떤 집으로 안내되었다. 외딴 농가였고 불빛도 거의 없었으며 주변은 조용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우리를 감싸며 맞이했다. 난로가 켜져 있었고 방 한쪽에는 뜨거운 물이 담긴 대야가 준비되어 있었다. 중국 브로커는 우리에게 옷을 갈아입으라며 마른 옷을 건넸다. 옷은 낡았지만 깨끗했고 무엇보다 따뜻했다. 우리는 각자 옷을 갈아입었고 젖은 옷은 난로 옆에 널었다. 따뜻한 물에 손과 발을 담갔을 때 비로소 살아있다는 실감이 났다. 얼었던 손가락과 발가락에 감각이 돌아왔고 따끔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것조차 감사했다. 중국 브로커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이 뜨거운 국수를 가져왔다.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파와 고추가 떠 있었으며 냄새만으로도 침이 고였다. 우리는 허겁지겁 국수를 먹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온몸을 데웠고 면발은 부드러웠으며 간은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딱 적당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먹는 식사였다. 식사 후 중국 브로커가 설명을 시작했다. 여기서 이틀 정도 머물며 몸을 회복한 후 다음 목적지로 이동할 것이라고 했다. 선택지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중국에 남아서 불법 체류자로 살면서 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으로 가는 것이었다. 한국으로 가려면 추가 비용이 들고 여정도 훨씬 위험하지만 성공하면 합법적인 신분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젊은 여성과 그녀의 어머니는 한국으로 가겠다고 했고 30대 남성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여기까지 왔는데 중국에서 숨어 사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한국까지 가야 했다. 브로커는 한국까지 가는 루트를 설명했다. 중국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이동한 후 라오스나 태국을 거쳐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경로였다. 전체 여정은 2달에서 3달 정도 걸리고 중간에 여러 번 브로커를 바꿔 타야 하며 위험한 순간도 많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가 도운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했다고 했다. 우리는 비용을 지불했고 브로커는 돈을 세어본 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우리의 운명은 그의 손에 달렸다. 밤이 깊어갔고 브로커는 우리에게 쉬라고 했다. 방 한쪽에 이불이 깔려 있었고 우리는 그곳에 누웠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잠자리였다. 이불은 푹신했고 따뜻했으며 방 안은 조용했다. 창밖으로 중국 시골의 밤 풍경이 보였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말로 두만강을 건넜구나. 정말로 북한을 떠났구나. 이제 되돌아갈 수 없구나. 감정이 복잡했다. 안도감과 죄책감,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였다. 평양에 남겨둔 부모님 생각이 났고 무산에서 치료했던 환자들 얼굴이 떠올랐으며 순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었고 나는 끝까지 가야 했다. 한국에 도착하면 다시 의사가 될 것이다. 제대로 된 병원에서 제대로 된 장비로 환자들을 치료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탈북자들을 돕는 의사가 되고 싶었다. 나처럼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넌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돕고 싶었다. 그것이 내가 살아남은 이유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눈을 감았다. 피로가 몰려왔고 의식이 흐려졌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이것이었다. 나는 자유를 향해 가고 있다. 아직 멀었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다.
중국 농가에서 이틀을 보낸 후 우리는 다시 이동을 시작했다. 새벽 5시에 트럭이 왔고 우리는 가까운 도시의 버스 터미널까지 이동했다. 터미널은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중국어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나는 긴장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해서 브로커가 우리에게 버스표를 건넸고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떨어져 앉았다. 버스는 남쪽으로 향했고 목적지는 2000km 이상 떨어진 곳이었다. 버스 안은 답답했고 사람 냄새와 음식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다. 중국의 풍경은 북한과 비슷하면서도 달랐다. 문과 밭이 펼쳐져 있었고 산과 강이 있었지만 규모가 훨씬 컸다. 도시를 지날 때마다 고층 빌딩들이 보였고 네온사인들이 번쩍였으며 차량들이 끊임없이 오갔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풍경을 온전히 즐길 수 없었다. 공안에게 잡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늘 따라다녔다. 버스는 하루에 12시간에서 15시간씩 달렸고 우리는 며칠 동안 버스에서 살다시피 했다. 휴게소에서 잠깐 내려 화장실을 가거나 간단한 음식을 사 먹는 것이 전부였다. 몸은 뻣뻣해졌고 허리와 등은 통증으로 욱신거렸으며 다리는 부어올랐다.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젊은 여성은 여전히 불안해했고 그녀의 어머니는 계속 그녀를 달랬다. 30대 남성은 대부분 잠을 자거나 창밖은 멍하니 바라보았다. 사흘째 되는 날 위기가 있었다. 버스가 어느 도시의 검문소에 멈춰섰고 공안 2명이 올라타서 승객들의 신분증을 검사하기 시작했다. 나는 심장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고 손바닥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브로커가 미리 준비해준 가짜 신분증이 있었지만 그것이 통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공안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고 나는 최대한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고 나는 신분증을 건넸다. 고만은 신분증을 들여다보고 내 얼굴과 비교했다.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신분증을 돌려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통과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중국 남부의 한 도시에 도착했다. 브로커가 바뀌었고 새로운 브로커는 50대 여성이었다. 그녀는 우리를 작은 아파트로 데려갔고 거기서 일주일 정도 머물며 다음 이동을 준비하라고 했다. 아파트는 좁았지만 깨끗했고 온수도 나왔으며 음식도 제공되었다. 우리는 처음으로 제대로 씻을 수 있었다. 뜨거운 물이 몸을 타고 흐를 때 나는 눈을 감고 그동안의 피로를 씻어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얼굴은 여유였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그 일주일 동안 우리는 아파트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창문 너머로 중국 사람들의 일상을 지켜보는 것이 전부였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거리를 걸었고 큰 소리로 웃었으며 휴대폰으로 통화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꿈 같은 광경이었다. 나는 창가에 앉아 생각했다. 언젠가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걸을 수 있을까? 두려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여성 브로커는 다음 계획을 설명했다. 우리는 기차를 타고 국경 근처까지 이동한 후 라오스로 넘어갈 것이라고 했다. 라오스에서는 또 다른 브로커가 우리를 태국까지 데려갈 것이고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에 보호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전제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한 달 안에 한국에 도착할 수 있지만 문제가 생기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브로커를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다시 이동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기차였다. 기차역은 거대했고 사람들로 가득했으며 전광판에는 수많은 도시 이름들이 깜박이고 있었다. 우리는 각자 표를 받고 서로 다른 칸에 탔다. 기차는 이틀 동안 달렸고 창밖으로 중국의 광활한 대지가 지나갔다. 산과 강, 도시와 농촌, 끝없이 펼쳐진 풍경들. 나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다. 세상은 이렇게 넓은데 왜 나는 그토록 좁은 곳에 갇혀 살았을까?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그 좁은 곳을 벗어났다. 그리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중국과 라오스 국경 지역에 도착한 곳은 8월 말이었다. 브로커가 또 바뀌었고 이번에는 젊은 중국 남성이었다. 그는 우리를 국경 근처의 허름한 여관으로 데려갔고 밤까지 기다리라고 했다. 여관방은 좁고 지저분했으며 벽지는 곳곳이 떨어져 있었고 침대 시트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다. 창문 밖으로는 국경마을의 풍경이 보였고 사람들은 중국어와 라오스어를 섞었으며 장사를 하고 있었다. 저녁 8시쯤 브로커가 돌아왔다. 그는 우리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낡은 승합차에 태웠다. 차는 포장도로를 벗어나 비포장 산길로 들어갔고 덜컹거리는 진동이 온몸을 흔들었다. 1시간쯤 달렸을 때 차가 멈췄고 브로커는 여기서부터 걸어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달빛도 희미했고 주변은 깜깜했으며 손전등 하나만이 길을 비춰주었다. 숲은 밀림처럼 몰창했다. 나무들은 빽빽했고 덩굴과 가시나무가 길을 막았으며
땅은 축축하고 미끄러웠다. 벌레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고 모기들이 얼굴과 팔을 물어뜯었다. 우리는 한 줄로 서서 앞사람을 따라 걸었다. 브로커가 앞장섰고 그 뒤를 30대 남성, 나, 젊은 여성, 그녀의 어머니 순서로 이동했다. 걷기가 힘들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해키고 가시가 옷을 찢었으며 진흙이 신발을 빨아들였다. 2시간쯤 걸었을 때 브로커가 멈춰섰다. 앞에 철조망이 보였다. 북경선이었다. 철조망은 녹지 않았지만 가시가 달려 있었고 브로커는 조심스럽게 철조망 밑을 들어올렸다. 우리는 하나씩 기어서 철조망 아래를 통과했다. 나는 배를 땅에 붙이고 기어가며 가시에 긁히지 않도록 조심했다. 등에서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계속 나아갔다. 철조망을 통과하는 순간 나는 생각했다. 이제 라오스다. 중국을 벗어났다. 라오스 쪽 숲은 중국 쪽보다 더 울창했다. 브로커는 계속 걸으라고 재촉했고 우리는 쉬지 않고 이동했다. 체력이 바닥나고 있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숨은 가빠졌으며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젊은 여성은 여러 번 주저앉았고 그녀의 어머니도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다. 나는 그들을 부축하며 함께 걸었다. 의사로서의 책임감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모두를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새벽 3시쯤 되었을 때 우리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은 조용했고 집들은 어두웠으며 개 짖는 소리만 들렸다. 브로커는 우리를 마을 외곽의 헛간으로 데려갔다. 헛간은 낡았고 냄새가 심했지만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었다. 우리는 헛간 바닥에 쓰러지듯 앉았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브로커는 여기서 아침까지 쉬라고 했다. 그리고 라오스 브로커가 올 것이라고 했다. 나는 배낭을 벗고 벽에 기댔다. 온몸이 쑤셨고 발바닥은 물집으로 뒤덮여 있었으며 팔과 다리는 긁힌 상처투성이었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우리 모두 살아있었다. 나는 배낭에서 의료도구를 꺼내 젊은 여성과 그녀의 어머니를 치료했다.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으며 진통제를 나눠주었다. 그들은 고맙다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작게 미소 지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의사로서 사람들을 돌보는 것. 붕이 트기 시작했다. 헛간 틈새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고 다구는 소리가 들렸다. 라오스의 첫 아침이었다. 나는 헛간 밖을 내다보았다. 마을은 가난해 보였지만 평화로웠다. 사람들은 천천히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다녔다. 전쟁도 없고 감시도 없는 평범한 아침이었다. 나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평범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 두려움 없이 잠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랬다. 라오스 브로커는 40대 라오스 남성이었고 영어를 조금 할 수 있었다. 그는 우리를 픽업 트럭에 태웠고 짐칸을 방수포로 덮었다. 다시 어둠 속 여행이 시작되었다. 트럭은 비포장 도로를 달렸고 흔들림이 심했으며 먼지가 방수포 틈으로 들어와 목을 따갑게 했다. 우리는 몇 시간씩 그렇게 이동했고 가끔 멈춰서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가는 것이 전부였다. 라오스의 풍경은 중국과 완전히 달랐다. 산은 더 가파르고 울창했으며 강은 더 거칠게 흘렀다. 마을들은 작고 가난했으며 사람들은 소박한 옷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평화로웠다. 전쟁의 흔적도 없었고 군인들도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방수포 틈새로 그 풍경을 훔쳐보며 생각했다. 이곳 사람들은 자유가 무엇인지 알까? 아니면 그저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갈까? 사흘째 되는 날 트럭이 고장났다. 엔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브로커는 차를 세워 점검했다. 수리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고 우리는 그동안 근처 나무 그늘 아래서 쉬었다. 더위가 심했다. 햇빛은 뜨겁게 내리쬐었고 공기는 습했으며 땀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물은 거의 떨어져 가고 있었고 음식도 부족했다. 우리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참으며 브로커가 수리를 마치기를 기다렸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동행자들과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었다. 젊은 여성의 이름은 미선이었고 22살이었으며 함경남도 출신이었다. 그녀의 어머니 이름은 순자였고 50세였다. 30대 남성의 이름은 철호였고 35살이었으며 평안남도에서 왔다.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눴다. 왜 탈북을 결심했는지, 가족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국에 가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같은 운명을 공유한 동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미선은 배급이 끊긴 후 어머니와 함께 장사를 하다가 단속에 걸려 구류장에 갇혔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곳에서 본 끔찍한 광경들이 그녀에게 탈북을 결심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손자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딸을 키웠지만 더 이상 북한에서는 미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철호는 탄광 노동자였고 사고로 동료를 잃은 후 이 체제에 환멸을 느꼈다고 했다. 나도 내 이야기를 했다. 청량의 외과 의사였던 것, 비밀 수술 후 지방으로 쫓겨난 것, 무산에서의 상년,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했다. 여기까지 왔으니 포기할 수 없다고. 한국까지 꼭 가야 한다고. 그 대화가 우리에게 힘을 주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다. 트럭이 수리를 마치고 다시 출발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라오스와 태국 국경에 도착했다. 메콩강이었다. 강은 넓고 갈색물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고 건너편이 태국이었다. 브로커는 우리를 작은 보트에 태웠다. 보트는 낡았고 삐걱거렸으며 물이 조금씩 새어들어왔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우리는 보트에 올라탔고 브로커가 노를 저었다. 강물은 생각보다 빨랐고 보트는 흔들렸다. 나는 보트 가장자리를 꽉 잡고 균형을 잡으려 애썼다. 30분쯤 지났을 때 우리는 태국 쪽 강둑에 도착했다. 보트에서 내려 땅을 밟는 순간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태국이었다. 한국과 외교 관계가 있는 나라였다. 여기서 한국 대사관에 가면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긴 여정의 끝이. 브로커는 우리를 숲속으로 데려갔고 거기서 태국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다. 마지막 브로커였다. 그가 우리를 방콕까지 데려갈 것이었다. 그리고 방콕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을 것이었다. 방콕은 충격이었다. 트럭에서 내려 도시 한복판에 섰을 때 나는 눈을 의심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도로에는 차량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으며 네온사인과 광고판들이 눈부시게 빛났다. 사람들은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활기차게 걸어다녔고 음식 냄새가 거리를 가득 채웠으며 음악이 사방에서 흘러나왔다. 평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계였다. 자본주의의 심장이었다. 태국 브로커는 우리를 방콕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데려갔다. 거기서 며칠 동안 머물며 한국 대사관 방문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아파트는 좁았지만 시설은 괜찮았다. 에어컨이 작동했고 온수가 나왔으며 텔레비전도 있었다. 우리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뜨거운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으며 부드러운 침대에 누웠다. 2달여 만에 편안함이었다. 하지만 긴장을 풀 수는 없었다. 아직 한국 대사관에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브로커는 계획을 설명했다. 이틀 후 우리를 택시에 태워 한국 대사관 앞까지 데려다 줄 것이고 우리는 대사관 정문으로 들어가 보호를 요청하면 된다고 했다. 대사관 직원들이 우리를 받아줄 것이고 그 후로는 한국 정부가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간단해 보였지만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었다. 태국 경찰에게 잡힐 수도 있었고 중국 공안이 우리를 추적하고 있을 수도 있었다. 이틀 동안 우리는 아파트 안에서 시간을 보냈다. 텔레비전을 켜보니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다. 태국어 자막이 있었지만 한국어가 들려왔다. 우리는 넋을 잃고 화면을 바라보았다. 배우들은 자유롭게 웃고 울었으며 사랑하고 싸웠다. 평범한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이선은 눈물을 흘렸다. 저것이 곧 우리가 갈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한국어를 들으니 고향에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비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지만 브로커가 우리에게 마지막 조언을 했다. 대사관에 들어가면 신원을 밝히고 탈북자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에서의 삶, 탈북 과정, 현재 상황을 설명해야 하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대사관 직원들은 전문가들이고 거짓을 금방 알아챌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만 말하면 되었다. 우리의 진실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9월 28일 아침 8시에 택시가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우리는 배낭을 메고 차에 올라탔다. 방콕 시내를 지나는 동안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장사 준비하는 상인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인생을 바꿀 아침이었다. 30분 후 택시는 한국 대사관 근처에서 멈췄다. 브로커가 손가락으로 건물을 가리켰다. 저기가 한국 대사관이라고? 우리는 차에서 내렸다. 대사관은 크고 현대적인 건물이었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나는 그 깃발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저것이 이제 내 나라의 깃발이 될 것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미성과 순자, 철호, 그리고 나. 2달 동안 생사를 함께한 동지들이었다. 우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함께 대사관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정비원이 우리를 보고 다가왔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어로 말했다. 우리는 북한에서 왔고 보호가 필요하다고. 경비원은 잠시 우리를 바라보더니 안으로 들어가라고 손짓했다. 문이 열렸다. 바위로 가는 문이. 대사관에서의 절차는 복잡했지만 친절했다. 직원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음식과 물을 제공했으며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우리는 각자 면담을 받았고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북한에서의 삶, 탈북 이유, 여정의 세부 사항을 설명해야 했다. 나는 평양인민병원 외과의사였던 것, 비밀수술, 무상발령, 3년간의 감시 생활, 브로커를 만난 과정, 두만강 횡단,
중국과 라오스와 태국을 거친 여정을 모두 이야기했다. 농담은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고 때로는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지만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답했다. 직원들은 내 이야기를 믿는 것 같았고 특히 의학 지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가 진짜 의사임을 인정했다. 일주일 후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드디어였다. 2달 반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다.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일이면 한국 땅을 밟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청양에서 쫓겨난 지 3년 반, 탈북을 결심한 지 석 달, 두만감을 건넌 지 2달 반, 긴 시간이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고통을 겪었는가. 얼마나 많은 순간 포기하고 싶었는가. 하지만 견뎌냈다.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10월 5일 아침 우리는 공항으로 향했다. 방콕 공항은 거대하고 현대적이었으며 사람들로 붐볐다. 우리는 대사관 직원의 안내를 받아 탑승 수속을 마쳤다. 비행기는 대한항공이었고 좌석은 이코노미였지만 우리에게는 최고급 좌석처럼 느껴졌다. 창가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 순간 나는 손이 떨렸다. 비행기가 이륙했고 방콕이 점점 작아졌다.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뿐이었다. 국경도 없었고 철조망도 없었다. 그저 자유로운 하늘이었다. 5시간 후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바퀴가 활주로를 닿는 순간 기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도 박수를 쳤다. 미선과 승자는 울고 있었고 철호는 눈을 감고 있었다. 우리는 해냈다. 한국에 도착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압도당했다. 공항은 엄청나게 크고 밝았으며 깨끗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걸었고 웃었으며 큰 소리로 통화했다. 한글 간판들이 사방에 있었고 한국어가 귀에 가득 들어왔다. 우리는 특별 통로로 안내되었고 통일부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다. 그들은 환영한다는 인사를 건넸고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했다. 우리는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석 달 동안 교육을 받을 것이고 그 후 사회에 정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착금도 지원되고 주거와 취업도 도와줄 것이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사실 모든 것이 꿈 같았다. 정말로 여기가 한국인가? 정말로 내가 자유를 얻은 것인가?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시원한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으며 햇빛은 따뜻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자유의 공기는 달랐다. 더 신선하고 더 가볍게 느껴졌다. 버스에 올라 하나원으로 향하는 동안 나는 창밖을 계속 바라보았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펼쳐진 풍경, 높은 빌딩들, 달리는 차량들, 모든 것이 새로웠다. 나는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 다시 의사가 될 것이다. 한국에서 환자들을 치료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북한에 남겨둔 부모님을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릴 것이다. 그날까지 나는 열심히 살 것이다. 자유롭게 살 것이다. 후회 없이 살 것이다. 하나원은 경기도 안성에 있었고 넓은 부지에 여러 건물이 있었다. 우리는 도착한 첫날 건강검진을 받았고 방을 배정받았으며 앞으로의 일정을 안내받았다. 석 달 동안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을 것이고 한국어 표준어 교육, 민주주의 이해, 금융과 법률 기초, 취업 준비 등을 배울 것이라고 했다. 나는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4인실에 배정되었고 침대와 책상과 옷장이 주어졌다. 시설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난방과 온수가 잘 작동했다. 첫 주는 혼란스러웠다. 한국어는 같았지만 사용하는 단어들이 달랐다. 북한에서는 쓰지 않던 외래어들이 많았고 존댓말 체계도 미묘하게 달랐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야 했고 인터넷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했으며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개념도 익혀야 했다. 처음 며칠은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정보가 너무 많았고 모든 것이 낯설었으며 따라가기 벅찼다. 하지만 점차 적응하기 시작했다. 선생님들은 친절했고 천천히 설명해 주었으며 이해할 때까지 반복했다. 함께 교육받는 탈북자들도 서로 도왔다. 나보다 먼저 온 선배 탈북자들은 경험담을 나눠주었고 실용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나는 특히 의료 시스템에 관심이 많았다. 한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북한 의사 자격이 인정되는지, 추가로 공부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참담 선생님은 솔직하게 말해주었다. 북한 의사 자격은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시 의사 국가시험을 봐야 하고 그 전에 한국 의학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했다. 몇몇 탈북 의사들이 이미 그 과정을 거쳐 한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각오를 다졌다. 얼마나 오래 걸리든 다시 의사가 될 것이었다. 그것이 내 정체성이었고 내 꿈이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규칙적이었다. 아침 7시에 기상해서 아침 식사를 하고
8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수업을 듣고 저녁 식사 후에는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나는 자유시간에 도서관에서 의학서적을 읽었다. 한국 의학용어는 북한과 많이 달랐고 최신 치료법과 약물들은 전혀 몰랐지만 기본 원리는 같았다. 해부학과 생리학, 병리학의 기초는 변하지 않았다. 나는 밤늦게까지 공부했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다. 미선과 순자, 철호도 하나원에서 함께 지냈다. 우리는 가끔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두만강을 함께 건넌 동지였기에 특별한 유대감이 있었다. 미선은 미용 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고 순자는 식당에서 일하고 싶어 했으며 철호는 건설 현장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했고 힘든 순간을 함께 나눴다. 하나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자유였다. 감시받지 않았고 통제받지 않았으며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었다. 도서관에서 어떤 책이든 읽을 수 있었고 인터넷으로 어떤 정보든 찾을 수 있었으며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보며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충격적이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고 이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자유란 이런 것이었다. 석 달이 빠르게 지나갔다. 12월 말 우리는 수료식을 가졌다. 수료증을 받으며 나는 감회가 깊었다. 1년 전만 해도 무산진료소에서 절망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었다. 하나원 원장은 축사에서 말했다. 여러분은 자유를 선택한 용기 있는 사람들이고 이제 한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라고. 앞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꿈을 향해 나아가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원을 나온 후 나는 서울 노원구의 작은 원룸을 배정받았다. 정부 지원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2년 동안 제공되었고 정착금도 받았다. 원룸은 15평방미터 정도였고 방 하나에 화장실과 작은 부엌이 달려 있었다. 가구는 침대와 책상, 옷장, 냉장고가 전부였지만 내게는 충분했다. 한문 밖으로 서울 풍경이 보였고 밤이 되면 불빛들이 반짝였으며 차 소리와 사람들 소리가 들려왔다. 혼자만의 공간이었다. 자유로운 공간이었다. 첫 달은 생활에 적응하는 데 보냈다.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고 은행 계좌를 만들었으며 휴대폰을 개통했다. 모든 것이 신기했다.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어디든 갈 수 있었고 편의점에서 밤늦게까지 물건을 살 수 있었으며 인터넷으로 무엇이든 검색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외로웠다. 아는 사람이 없었고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했으며 가끔 길을 잃거나 실수를 했다. 2월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의사 국가시험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의학 전문학원을 알아봤지만 비용이 너무 비쌌다. 정착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독학으로 공부하기로 했다. 도서관에서 의학 교재를 빌렸고 인터넷 강의를 찾아보았으며 탈북 의사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조언을 구했다. 선배 탈북 의사들은 친절하게 도와주었다. 어떤 과목을 먼저 공부해야 하는지, 어떤 교재가 좋은지, 어떻게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한국 의학 용어는 영어 기반이 많았고 최신 치료 가이드라인은 계속 업데이트되었으며 시험 범위는 방대했다. 북한에서 배운 지식은 기초는 되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것이 내가 다시 의사가 되는 유일한 길이었다. 경제적 압박도 있었다. 정착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생활비와 교재비로 돈이 계속 나갔다. 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편의점 야간 근무였다. 저녁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했고 그 후 집에 돌아와 낮에 공부했다. 수면 시간은 하루 4시간에서 5시간 정도였다. 몸은 피곤했지만 참았다. 무산에서의 3년, 탈북 여정의 2달 반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견딜만 했다. 편의점에서 일하며 나는 한국 사회를 배웠다. 손님들은 다양했다. 친절한 사람도 있었고 무례한 사람도 있었다. 새벽에 술에 취해 들어오는 사람들, 야식을 사러 오는 학생들, 출근 전 커피를 사는 직장인들. 나는 그들을 관찰하며 한국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려 했다. 그들은 자유로웠지만 행복해 보이지만은 않았다. 각자의 고민과 스트레스가 있었고 힘든 순간을 겪고 있었다. 자유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3월이 되었을 때 나는 미선을 다시 만났다. 그녀는 미용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곧 자격증 시험을 볼 예정이라고 했다. 얼굴에는 활기가 돌았고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우리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근황을 나눴다. 그녀는 내게 너무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 건강이 중요하다고 했다. 나는 고맙다고 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다고 했다. 의사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이고 그것을 이루기 전에는 쉴 수 없다고 했다. 그녀는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의 첫 겨울은 추웠다. 영하의 날씨가 이어졌고 눈이 자주 내렸다. 하지만 무산의 추위에 비하면 견딜만 했다. 원룸 난방은 잘 작동했고 따뜻한 옷도 살 수 있었다. 나는 창문 밖으로 내리는 눈을 보며 생각했다. 1년 전 이맘때 나는 두만강을 건너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에서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 선택이 옳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이다. 2019년 가을 나는 처음으로 의사 국가시험에 도전했다. 1년 가까이 준비했지만 자신감은 없었다.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긴장으로 손이 떨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문제를 풀기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어려웠다. 최신 임상 가이드라인과 약물 이름들이 낯설었고 영어 의학 용어들이 헷갈렸다. 시험이 끝났을 때 나는 좌절했다. 합격할 자신이 없었다. 한 달 후 결과가 나왔다. 불합격이었다. 점수는 합격선에서 10점 모자랐다. 나는 결과를 보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1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다시 시작해야 했다. 이번에는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최신 임상 가이드라인을 더 공부하고 영어 의학 용어를 암기하며 실전 문제를 많이 풀기로 했다.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혼란스러웠다. 도서관이 문을 닫았고 학원도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으며 사회 전체가 멈춘 것 같았다. 하지만 나에게는 오히려 기회였다. 편의점 야간 근무를 그만두고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하며 온전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다. 하루 종일 방에서 교재를 펼치고 인터넷 강의를 들었으며 문제집을 풀었다.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고 사람도 만나지 않았으며 오로지 공부만 했다. 2020년 가을 두 번째 시험에 도전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신이 있었다. 문제들이 익숙했고 시간 배분도 잘했으며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했다. 하지만 결과는 또 불합격이었다. 이번에는 5점 차이였다. 더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합격선을 넘지 못했다. 나는 벽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다. 2년의 노력이 또 허사가 된 것 같았다.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것일까? 나이도 이미 34이었다. 이렇게 계속 실패만 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다음날 나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포기할 수 없었다. 무산에서 3년을 견뎠고 두만강을 건넜으며 중국과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한국까지 왔다.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는데 시험 2번 떨어진 것으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이번에는 탈북의사 스터디 그룹에 가입했다. 같은 처지의 탈북의사들과 함께 공부하며 서로 격려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그들도 여러 번 시험에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있었다. 스터디 그룹에서 선배 탈북의사를 만났다. 그는 5번 만에 합격했다고 했다. 5년이 걸렸지만 결국 해냈다고 했다. 지금은 지방의 한 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용기를 얻었다. 5번이든 10번이든 합격할 때까지 도전할 것이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021년은 더 치열하게 공부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공부했다. 식사 시간과 운동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을 공부에 쏟아부었다. 건강이 나빠졌다. 체중이 빠졌고 시력이 나빠졌으며 허리와 목이 자주 아팠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목표를 향해 달려갔다. 3번째 시험일이 다가왔다.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하겠다고 다짐했다. 시험장에 들어가며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할 수 있다. 반드시 해낼 것이다. 2021년 12월 결과 발표일이 왔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였다. 합격자 명단을 클릭했고 수험 번호를 검색했다. 화면에 내 번호가 떴다. 합격이었다. 나는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다. 믿을 수 없었다. 정말 합격한 것이었다. 3년 만에 3번의 도전 끝에 드디어 합격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가슴은 뜨거웠다. 소리내어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합격 후 나는 인턴 과정을 시작했다. 서울의 한 중형병원에 배치되었고 1년 동안 각 과를 돌며 실무를 익혔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최신 의료 장비, 병원 프로토콜 모두 새로웠다. 하지만 기본은 같았다.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하며 치료하는 것. 청양인민병원에서 배운 기술과 무산진료소에서 쌓은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 나는 빠르게 적응했고 선배 의사들도 인정했다. 인턴 생활은 고되었다. 주당 80시간 이상 일했고 당직도 자주 섰으며
수면 시간은 부족했다. 하지만 행복했다. 다시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다. 다시 의사로 살고 있었다. 응급실에서 생명을 구하는 순간, 수술실에서 집도하는 순간, 환자가 회복해서 감사 인사를 하는 순간, 모든 순간이 보람이 있었다. 이것이 내가 그토록 원했던 삶이었다. 2022년 인턴 과정을 마치고 나는 레지던트로 진학했다. 외과를 선택했다. 성향에서도 외과 의사였고 그것이 내 전문 분야였다. 4년 과정이었고 더 깊이 있는 훈련을 받았다. 수술 기법을 배우고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익혔으며 환자 관리의 노하우를 쌓았다. 힘들었지만 매일이 배움의 연속이었다. 한국 의료 수준은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고 나는 그 기술들을 흡수하며 성장했다. 레지던트 2년 차가 되었을 때 나는 탈북자 무료 진료 봉사에 참여했다. 주말마다 탈북자 지원센터에서 진료했다. 많은 탈북자들이 건강 문제를 안고 있었다. 영양실조 후유증, 만성질환, 정신적 트라우마. 나는 그들을 치료하며 과거의 나를 보았다. 그들도 나처럼 자유를 찾아 위험을 무릅쓰고 왔다. 그들도 나처럼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나처럼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2023년 봄, 나는 미선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그녀는 미용사가 되었고 한국 남성과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었다. 결혼식장에서 그녀는 아름다웠고 행복해 보였다. 나는 축하 인사를 건네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두만강을 함께 건넌 동지였다. 그리고 이제 각자의 삶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표로도 왔고 순자도 왔다. 우리는 5년 만에 모두 모였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다. 살아남았고 적응했으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탈북 여정으로 흘러갔다. 두만강의 차가운 물, 중국 숲속의 공포, 라오스 국경의 철조망, 방콕 거리의 혼란, 모든 것이 생생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였다. 우리는 그 과거를 잊고 현재를 살고 있었다. 미선이 말했다. 그때 우리가 포기했다면 지금 이 순간은 없었을 거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025년, 지금 나는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다.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시험에 합격했으며 지난해부터 정식 외과 의사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평양인민병원에 떠난 지 10년, 탈북한 지 7년이 흘렀다. 긴 시간이었다.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후회는 없다. 이 모든 과정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매일 아침 병원에 출근할 때 나는 감사함을 느낀다. 자유롭게 출근하고 자유롭게 의료 행위를 하며 자유롭게 퇴근한다. 감시받지 않고 통제받지 않으며 내 의지대로 살아간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매일 깨닫는다. 수술실에서 최신 장비로 환자를 치료할 때, 전자의무기록에 소견을 입력할 때, 동료 의사들과 자유롭게 토론할 때, 모든 순간에 자유를 느낀다. 주말에는 여전히 탈북자 무료 진료 봉사를 한다. 더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에 정착하고 있고 그들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젊은 탈북자들은 나를 보며 희망을 얻는다고 한다. 북한 출신도 한국에서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증명했다고 한다. 나는 그들에게 말한다. 포기하지 말라고. 시간이 걸려도 꿈을 향해 나아가라고. 나도 3년간 시험에 떨어졌지만 결국 해냈다고. 부모님 생각은 여전히 자주 난다. 평양에 남겨두고 온 부모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건강하실까? 내가 탈북한 것 때문에 고생하시지는 않으셨을까? 죄책감이 밀려올 때도 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부모님도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을 원하실 거라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날을 위해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지난주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대한민국 여권을 받았을 때 가슴이 벅찼다. 이제 나는 법적으로도 한국 사람이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북한에서의 기억이 있다. 평양의 거리, 무산의 환자들, 두만강의 차가운 물. 그 기억들이 나를 만들었고 지금도 나의 일부이다. 나는 북한 출신이면서 동시에 한국 사람이다. 두 정체성을 모두 안고 살아간다. 병원 창문 너머로 서울 풍경이 보인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고 도로에는 차량들이 쉼없이 달리며 사람들은 바쁘게 걸어다닌다. 자유로운 세계이다. 누구도 감시하지 않고 누구도 통제하지 않는 세계이다. 나는 이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 자유란 무엇일까? 오랫동안 나는 이 질문을 품고 살았다. 북한에서는 자유가 무엇인지 몰랐다.
평양에서 쫓겨났을 때 자유를 갈망했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다. 도망강을 건널 때 자유를 향해 간다고 생각했지만 자유의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자유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내 꿈을 스스로 추구하며 내 목소리를 스스로 낼 수 있는 권리이다. 그리고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나는 그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오늘도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 위암 환자의 위 결제술이다. 평양에서 수없이 했던 수술이다. 하지만 지금은 더 좋은 장비로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 환자는 45살 남성이고 가족이 있으며 살고 싶어 한다. 나는 최선을 다해 그를 살릴 것이다. 그것이 의사의 사명이다. 국경도 체제도 상관없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 의사의 본분이다.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며 나는 거울을 본다. 38살의 외과 의사가 나를 바라본다. 주름이 생겼고 흰머리도 조금 보이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다. 청량의 젊은 의사도, 무산의 좌절한 의사도, 두만강을 건넌 털복자도, 시험에 떨어진 수험생도 모두 이 사람 안에 있다. 모든 경험이 나를 만들었다. 나는 거울 속 나에게 말한다. 잘 견뎠어.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 앞으로도 잘 해낼 거야. 수술실로 향하며 나는 생각한다. 오늘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것이다. 자유로운 세상에서 의사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두 칸의 환자들도 치료하고 싶다. 무산의 치료소처럼 열악한 곳이 아니라 제대로 된 병원에서.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계속 배우고 성장할 것이다. 자유를 얻기 위해 싸웠듯이 더 나은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것이 내 삶이다. 자유를 선택한 삶이다. 그리고 나는 이 삶을 사랑한다. 지금 저는 서울의 종합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일하며 매일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쫓겨난 후 10년, 탈북 후 7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서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말마다 탈북자 무료진료 봉사를 하며 저처럼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대가를 치러야 하고 고통을 견뎌야 하며 포기하지 않아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모든 것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선가 탈북을 꿈꾸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살아남으십시오. 그리고 자유로운 세상에서 당신의 꿈을 펼치십시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탈북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탈북 이야기와 정착 과정을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